안녕하세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그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지금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AI 혁명의 특징은 보통 AI라는 모델은 세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컴퓨팅 파워,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인데요. 지금 그 AI 모델이 진행 중인 거는 구글이 2017년 내놓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케일링 로우라고 해서 컴퓨팅 파워와 빅데이터만 넣어주면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지는.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해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AI 군비 경쟁을 펼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링을 계속해서 스케일을 업을 해주다 보면 AI가 갑자기 못하던 걸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갑자기 뭐 중국어 못하다가 갑자기 중국어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emergent abilities. 네, 그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빅테크들이 AI 군비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군비 경쟁이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AI 군비 경쟁에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컴퓨팅 파워였어요. 컴퓨팅 파워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엔비디아 GPU를 최대한 많이 사서 우리의 데이터 센터에다가 AI 클러스터를 꾸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AI 모델의 매개 변수로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을 하는데 챗 GPT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GPT 3.5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매개 변수라는 게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요게 이제 그 사람으로 치면 그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냅스, 그러니까 보통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으로 이제 뇌가 작동하잖아요. 뉴런이라는 거는 프로세스 코어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라는 게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팅 파워를 많이 늘리면 파라미터가 늘어나요. 그래서 초창기만 해도 1750억 개 매개 변수와 5조 개의 데이터 시트 가지고 챗 GPT를 내놨는데 지금은 얼마나 되냐? GPT-4 옴니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 변수가 1조 개에서 2조 개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1조 개에서 2조 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스케일업이 있었죠. 그걸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작년에 이 컴퓨팅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GPU를 누가 많이 구매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결국 오픈 AI와 한 팀이잖아요. 작년에 엔비디아 GPU 48만 장 구매했어요. 그리고 메타가 두 번째 고객인데 한 24만 장. 네. 그리고 이제 구글도 거의 20만 장 가까이 샀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AI 가속기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컴퓨팅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연간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엔비디아 GPU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병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GPU를 충분히 못 가는 기업들은 자체 설계 칩을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는 ASIC이라고 해요. ASIC라고 하는데 그 주문형 반도체를 가지고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해 보겠다라는 니즈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AI 가속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데이터를 학습하는 용도. 보통 우리가 GP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라는 게 제너러티브, 생성형, 그리고 P가 프리트레인드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한 것만 얘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 이야기는 못해요. 얘가 학습 안 한 건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T라는 게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특징인데 그래서 GPT거든요. 데이터 학습을 하기 위한 프리트레이드 용도는 이것도 계속 성장하지만 이쪽은 비중이 점점 줄고 있고 이제는 서비스, 추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한 걸 기반으로 AI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뽑아주는 건 그걸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추론 용도가 커지는데 추론 용도용 칩은 엔비디아 GPU처럼 굉장히 고성능 그리고 전력을 많이 먹고 이런 칩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설계 칩을 하려는 니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모자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추론이라는 게 사실 데이터 트레이닝용 칩처럼 고성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가성비 있는 칩들이 좀 요구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설계해주는 기업이 브로드컴입니다. 네. 일단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는 통신칩이 기반의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뭐 이런 것들 칩을 하는 회사인데 M&A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M&A를 잘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브로드컴의 그 티커가 AVGO거든요. 그게 아바고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티커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만큼 계속해서 M&A를 했고 최근은 뭐 계속해서 이제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한 건데요. 서버 사업을 하다 보면 서버라는 거는 단순히 뭐 하드웨어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같이 납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호환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칩 설계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브로드컴도 그렇고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제 서버용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칩 설계 능력이 있어요. 이게 서버라는 게 우리는 굉장히 첨단 제품이지만 이게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서버는 데이터 센터는 절대 정전이 나면 안 돼요. 끄면 이걸 다시 재가동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처럼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절대 전기 끊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전처럼 하려면 이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보면 그 어떤 버그 같은 것들, 우리 컴퓨터도 쓰다 보면 뭐 알 수 없는 버그들 막 나오고 이러면 그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이 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병렬로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버그가 나오면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레시피라는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필요해요. 노하우도 필요하고. 우리는 뭐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여기 수리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서버나 클라우드 관련된 주변에 수리해 본 사람이 있냐 그러면 별로 없거든요. 거기 관련된 엔지니어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풀이 좁은 영역인데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정성들이 요구되는 거죠, 안정성이. 그러다 보니까 제일 검증된 업체가 중요해요. 거기서 제일 검증된 회사라는 게 이제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인 거죠. 브로드컴이 그런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노하우는 결국 IP, 우리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이제 지적 재산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브로드컴을 통해서 쓰면 그런 IP들을 수월하게 쓸 수 있고 고객이 뭔가 어떤 요구하는 스펙들을 왜냐하면 빅테크들이 원하는 칩들이 뭔가 정형화된 게 아니에요. 제각각이거든요. 자기네들 솔루션에 맞게 뭔가 요구하는데 그걸 맞춰줄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사실 외부적으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왜 브로드컴만 찾아가냐 뭐 이 정도 설계 능력이 있는 회사들도 마벨도 있고 한데 사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간의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프로세서의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불러오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병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 대역폭을 넓혀서 HBM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실 HBM 관련된 이런 인터페이스 IP 이 기술을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회사가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사실 브로드컴이 제일 뛰어나요. 그런 쪽으로. HBM에 대한 그 컨트롤 기술. 그게 사실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많죠. 다양한데 뭐 어떤 회사는 전성비를 굉장히 좋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능 대비해서 전력 소모를 적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회사는 병렬로 연결하면 거기서 당연히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로스를 최소화해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좀 싸게 해달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제각각 그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는 그런 거 하잖아요. 제조에 대한 어떤 요구든지 TSMC는 해줄 수 있는 거고 삼성은 그걸 못하니까 수주를 못 받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작년에 ASIC 쪽 관련된 매출이 122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전년에 38억 달러도 굉장히 큰 규모지만 작년에 122억 달러 정도로 했다라는 거는 고객들이 파운드리 하면 다 TSMC 찾아가듯이 결국 자체 ASIC 개발하려면 브로드컴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경쟁 우위가 생겼냐면 일단 구글 TPU를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준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였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고객이 이제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같은 회사도 사실 그 AI 클러스터를 꾸려야 되는데 엔비디아 칩이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고 그리고 오픈 AI도 지금 엔비디아 칩을 또 수월하게 못 구하다 보니까 자체 설계 칩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또 이제 브로드컴하고 손을 잡았고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게 애플이 이제 지금 AI 클러스터를 꾸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줄 수 있는 회사로 브로드컴을 낙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유력하거든요. 그러면 저전력 기반 칩을 전 세계에서 설계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왜 굳이 그러면 브로드컴이라고 손을 잡았을까? 왜냐면 애플은 엣지 디바이스 쪽 칩은 굉장히 잘하지만 서버용 칩에 대한 경험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하우나 경험들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엔비디아 지금 칩 한 개 가격이 4천만 원 넘거든요. 칩 하나에. 그리고 보통 서버 하나 꾸리려면 보통 엔비디아 GPU가 보통 8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서버 한 대 만드는데 보통 한 26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일반 서버 있잖아요. 인텔 CPU 2개 넣고 기본적으로 우리 2016년, 18년 클라우드 슈퍼사이클 때 쓴 서버가 한 대당 7,5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서버는
정말 레벨이 다른 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만 돈을 벌게 해주는 거고 너무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AI라는 게 어떻게 보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없고 뭔가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근데 플랫폼 회사들은 자기들이 뭔가 어떤 서비스가 정형화되면 거기에 최적화된 칩들이 필요해지는데 그거를 엔비디아 GPU는 범용이기 때문에 네, 비싸고 효율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PU를 가지고 이제 하려는 니즈가 생기는 거죠. 일단 점유율을 뺏어오는 건 맞는데요. 사실 시장을 뺏어온다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연간 성장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급성장하는데 엔비디아 GPU가 이걸 못 담는 거예요. 이 성장 자체를.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이 매년 뭐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면 향후 6, 7년 안에 이게 뭐 10배 이상 성장한다고 보면 엔비디아 GPU가 공급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떤 그 ASIC이라는 게 일정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는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젠슨 왕도 이야기했어요. 이게 향후 7, 8년 뒤에는 우리의 마켓 셰어가 70% 이하로 떨어질 거는 자명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90%에서 70%면 20%포인트가 이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AI 가속기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성장이 꺾이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이제 중국 쪽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게 굉장히 리스크였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AI 가속기 ASIC 쪽이 너무 성장이 좋으니까 다 상쇄해 버렸어요. 2023년 38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3배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100% 이상 성장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매출 빠지는 거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요 빅테크 고객들이 다 브로드컴 찾잖아요. 우리가 TSMC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 초에도 TSMC 비싸다 그랬고 재작년 초에도 TSMC 비싸다 그랬고 근데 TSMC가 왜 주가가 올랐어요? 얘들이 독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거죠. 고객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적 성장이 나오는 거죠. 브로드컴이 사실 그런 쪽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하이닉스도 HBM 쪽이 그래 뭔가 이제 HBM 쪽으로 새로운 벤더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거 그러면 가격도 낮아지고 이제 독점력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조정받은 건데 보니까 기술 격차가 이게 1, 2년 안에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고객은 많고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인데 나의 기술적인 혜자는 유지되고 최근에 보면 똑같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SK하이닉스, TSMC 이런 회사들 보면 거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요는 정말 폭발하는데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EPS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죠.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안 높아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밸류가 높아졌겠구나 생각하잖아요. EPS 측면에서 지금 빅테크들이 거의 다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도 사실 S&P 500의 EPS를 거의 대부분 빅테크들이 주도했고요. 빅테크들이 거의 3, 40% 성장했고 EPS가 그러면 M7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M7을 뺀 S&P 493 그 회사들은 거의 플랫했어요. 성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자릿수 성장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빅테크들만 거의 뭐 30%, 40%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뭐 70% 성장이 나왔던 게 빅테크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만 AI 가지고 돈을 벌고 그 회사들이 정말 군비 경쟁을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그러면 S&P 500에서 빅테크들의 EPS가 제일 돋보일 거고요. 그러면 뭐 계속 투자해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자본 지출이 꺾이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 TSMC, SK하이닉스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올 하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캐펙스 컷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는 제가 이제 뭐 그때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하반기는 저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브로드컴이 저렇게 핫해지면서 사실 우리가 낙수 효과를 보긴 해요. 실제로 제일 낙수 효과를 보는 건 대만이거든요. TSMC가 수혜를 보고 이제 폭스콘 같은 회사가 수혜를 봐요. 대만에 서버를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밸류체인들이. 그 회사들 수혜를 보는데 국내에도 수혜가 있긴 있어요. 특히나 HBM은 무조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ASIC이라는 게 이제 초창기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LPDDR이나 GDDR 같은 범용 메모리를 많이 썼어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쪽으로 막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추론용 칩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성능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추론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고도화된 것들이 많거든요. O3, 그러니까 O1, O3 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연해졌고,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AI ASIC,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2 같은 경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HBM을 기본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AI 가속기 ASIC들은 기본 HBM을 탑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데 그 HBM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나 AMD 이 정도만 보고 다 생산 계획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급은 빤한데 갑자기 막 더 달라 그러는 거예요. 브로드컴 같은 회사들이. 원래 SK하이닉스가 2024년 작년에는 캐파를 3.5배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원래 당초 목표는 40%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이 와서 3고 초려를 했죠. 3고 초려했으면 계약 조건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기존의 말을 번복했죠. 우리가 추가로 더 투자하겠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게 이제 브로드컴의 수요가 새로 추가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의 HBM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SK하이닉스처럼 좋은 조건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기대하는 거는 지금 문제가 브로드컴 같은 쪽에서 막 수주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TSMC 팹이 없어요. 지금 TSMC 팹이 거의 다 찼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퀄컴 뭐 이런 큰 업체들 다 차 있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사실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삼성 파운드를 조금만 잘해주면 좀 성능 떨어지는 브로드컴 칩은 수주를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이제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이 설계 쪽 파운드리라고 했잖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 설계 쪽에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IP를 하는 회사들 그리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쪽 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그래도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게 이제 에이지글랜드 같은 회사들. 에이지글랜드는 굉장히 특이한데 에이지글랜드는 삼성 파운드리 쪽 밸류 체인이 아니에요. 국내 유일의 TSMC. TSMC는 그 삼성은 DSP라고 하거든요.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TSMC는 VCA라고 해요. 두 개 같은 컨셉이긴 해요. 그래서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그게 VCA가 TSMC 8개 정도 협력사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가 에이지글랜드. 그리고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밸류 체인 있는 업체들은 뭐 가온칩스라든지 퀄리타스 반도체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IP나 디자인 솔루션 이런 것들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죠. 반도체 소부장들이 지금 거의 뭐 전고점 대비해서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나 있거든요. 근데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타겟팅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지는 쪽, 특히나 AI가 묻어 있는 쪽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쪽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IP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이런 쪽 생태계나 아니면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HBM 만드는 그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나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칩과 칩 그리고 서버와 서버 간의 통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구리 기반의 통신에서 이제 광 기반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옵티컬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회사가 브로드컴이에요. 실리콘 포토닉스에서도. 실리콘 포토닉스 쪽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건 별로 없는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려면 글래스 코어 기판, 유리 기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서 이제 유리 기판으로 좀 바뀌는 그래서 유리 기판 쪽으로 수혜를 볼 만한 회사 뭐 필옵틱스, HB테크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좀 주목해서 볼 만하죠.